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또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플랜을 한번 예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마련해서 부동산의 시작인 원룸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 쭉 봤지만 뭐 다 여러분들이 미혼인 것도 아니고요. 뭐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미혼인 분들도 있을 거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재테크가 될까? 부모로서 고민이 많이 될 거고요. 미혼이신 분들도 향후에 결혼하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냥 돈을 넣어 주십니다. 아니면 뭐 적금이나 뭐 해가지고 또 넣어 주시죠. 그리고 만약에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그러면 또 부득이하게 뭐 일이 생겨서 자녀의 돈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죠. 자녀한테 어떻게 구성을 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첫째, 입출금 통장을 우선 만들겠죠, 자녀 거를. 그러면 이게 어릴 때부터요. 만약에 뭐 돌잔치를 하고 100일 잔치를 하고 명절이 있고 그러면 가족이나 친지나 이렇게 용돈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돈들을 다 기장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추석 용돈, 설날 용돈, 100일 뭐 잔치 뭐 아니면 뭐 돌잔치 뭐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해서 통장에 쭉 넣으시다 보면 그 역사의 또 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 기장이. 두 번째는 그렇게 두시다가 자동이체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는 습관을 주세요.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해서 만약에 넣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째는 자동이체가 뭐 3만 원씩 했다 그러면 3만 원씩 쭉 자녀 통장으로 매월 이체가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명절이나 이때가 되면 용돈들이 추가로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그 자녀한테 1순위로 뭘 해야 될까요? 청약입니다. 청약저축은 말씀드린 대로 꼭 해야 되는데 내 자녀한테 미리 했다면 우선 기간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을 불입하게 되는, 또 금액도 많이 누적이 돼서 성인이 될 때 1순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모가 준비를 해주는 거죠. 금액은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처음에 신규할 때 2만 원으로 신규를 합니다. 청약저축은. 자동이체도요. 그냥 2만 원 하시면 돼요. 뭐 5만 원, 10만 원,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2만 원 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1순위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드린 일반 적금이 아닌 적금형 펀드를 하는 거죠. 펀드인데 적금형으로 자동이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 미성년자한테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대로 인덱스형으로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 인덱스형으로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약간 그 제한 사항이 있는 게 펀드다 보니까 뭐 2만 원, 3만 원씩은 자동이체가 안 되고요. 최하 단위가 1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식들을 위해서 어릴 때 저도 3만 원 정도씩 자동이체로 용돈을 준 걸로 갔고요. 제가 이제 은행을 다니다 보니까 뭐 수월하게 석 달에 한 번 꼴로 자동이체를 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또 아까 말한 용돈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그냥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빠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제 아이의 경우에는 원금이 한 7, 800 정도가 원금이었는데 현재 봤더니 더블 2배가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IMF도 있었고요.
서프라임 금융 위기도 있었고요. 상관없었습니다. 주가가 뭐 떨어지든 뭐 낮든 그냥 계속 넣은 거죠. 매월 정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액을 정기적으로 장기로 넣은 거죠. 오랜 시간을. 그랬더니 이게 꾸준히 올라가서 원금의 2배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사례죠. 제 사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금을 했다. 그러면 1%, 2% 그거 받을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애들한테도. 또 하나는 이 펀드를 아까 얘기한 대로 2, 3년 뭐 해가지고 해지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잖아요. 자녀 돈을 또 뺏으실 것도 아니시고. 그렇다면 애가 클 때까지 쭉 간다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고 아이한테는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입출금 통장과 청약과 적금형 펀드를 해줬다고 칩시다. 아이한테는 또 뭘 준 거냐면요. 산금융교육을 보여준 거, 가르쳐 준 겁니다. 아이 통장에 계속 그런 내역들이 적혀서 들어가고 엄마 아빠가 준 용돈들이 매월 몇 월을 막 들어가고요. 또 명절 때 준 용돈들이 다 찍히고 그거를 또 청약 준비해주고 펀드 적금으로 해서 수익률 나는 거 다 보여주고 이러다가 아이가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내역과 함께 인수인계를 하겠죠. 자, 이제 네가 성인이 됐으니 이제 네가 한번 해보렴 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금융의 산교육입니다. 반드시 자녀분들한테 이 산교육인 금융교육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이 엄청나게 고강도죠. 대입이나 뭐 모든 게 고강도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금융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습니다. 두 번째, 성교육도 많이 안 시켰죠.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교육은 삶의 피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혈관에 흐르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인데 이 금융교육을 너무 교육에서 터부시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이 그 똑똑한 부자가 현명한 부자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이러한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부모가 보여주는 교육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아이가 습득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 되겠죠. 반드시 꼭 이렇게 추천한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금액은 나중에 애가 커가면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금액 뭐 2만 원에서 5만 원, 10만 원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리고 몇 년 텀으로 항상 아이와 대화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10살이 됐는데 너 어릴 때부터 넣은 게 네가 10살이 됐을 때 이만큼이 됐다.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다. 보여주시는 거죠. 상금융교육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청년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재테크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제가 왜 놓냐면요. 요즘 정말 핫한 그 핵심이 되는 세대인데 뭐 속된 얘기로 요즘 마스크 세대라고도 하죠.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로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대다. 젊은 세대가.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해외도 못 나가고 또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하는데도 최저임금에 걸려서 어렵게 알바를 하고 취업은 또 너무 어려워서 취업 시장이 바늘구멍 같고 또 만약에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집값이 너무 세고 뭐 높고 하니까 내 집장만도 참 어렵고 모든 면에서 정말 어려운 세대다. 그래서 청년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모든 세대가 자기 청년 때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뭐 세대 차이라고 하고 뭐 라떼라고도 하고 꼰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판단해 보건데 세상이 많이 발전되고 좋아졌어도 자기 세대가 제일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정말 힘들고 안쓰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한번 똑같이 소비 지출 현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에 마스크 세대 말고 또 쓰는 표현이 흙수저,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뭐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서 그냥 내가 평범한 집안에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나가는 청년들, 흙수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비하해서 그걸 플라스틱 수저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더 비참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최저임금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가계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최저임금 버전 한 208만 원 정도를 예시를 들었을 때 생활비, 예를 들어서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가 인터넷, 통신료를 약 한 10만 원 정도 제가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 공과금으로 뭐 전기세라든가 뭐 수도세라든가 이런 공과금들도 또 혼자 살다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 나갈 거라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가 있는데 교통비로 이제 청년 흙수저들이 차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나 이런 거를 탔을 경우에 아무리 못해도 교통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3천 원 정도 계산을 해도 그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생활을 하는 월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원룸에 그 빌딩형 원룸에 만약에 살고 계시다면 한 50에서 60, 보수적으로는 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 생활을 하시는데 뭐 밥도 먹을 거고요, 술도 한잔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옷도 하나 사실 거고, 이런 생활비로도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또 커피도 드실 테고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그 흑수저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학자금에 대한 그 부담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할 상환으로 나가는 학자금의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 한 20만 원 정도의 그 이자 및 분할 상환 금액을 계산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약 한 170 정도의 그 기본적인 지출이 나가고, 그러고 나면 남는 비용이 한 38만 원, 4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 될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입은 우리가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점을 두고 제가 이 구조조정을 할 텐데요. 저는 첫 번째로 월세를 꼽았습니다. 월세를.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아까 말한 빌딩형 원룸 같이 그 역세권에 그런 데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편하죠. 5분 거리일 수도 있고 10분 거리일 수도 있고 일터하고. 또 빌딩형이니까 관리가 좋잖아요. 뭐 빌딩형에서 관리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히터나 에어컨이나 다 공급이 되고 살기가 편하니까 거기를 선호하겠죠. 하지만 이 편한 게 5분, 10분 편하다는 게 6개월 되고 1년 되면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요. 여러분들이 20분, 30분 걸린다고 해서 그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2, 30분 거리가 출퇴근에 걸린다고 해서 절대 먼 거리가 아닌데 또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2, 30분 거리도 짧은 거리가 됩니다. 제가 권유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빌딩형 원룸이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2천에 산다는 걸 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1천에 월 60에서 70이 나가는 거죠. 여기 예시에 든 것도 60만 원을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빌딩형 원룸의 월세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강남에서 그렇게 다니고 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선호정거장만 가면 가격이 확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심 지역이 아니니까요. 또 하나는 꼭 빌딩형 원룸이 아니라 빌라형 원룸을 찾으셔도 됩니다. 빌라형 원룸은 뭐 동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빌라 주택들이 있는데 원룸으로 요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든 빌라형 원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시설이나 이런 게 빌딩형 원룸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빌라형 원룸을 만약에 선택하게 됐고 또 20-30분 정도의 거리를 본인이 소화를 할 수 있다고 각오를 해서 가게 됐다면 평균적으로요. 보증금 500 내지 1000 사이에서 월세는 3-40 정도로 줄게 될 겁니다. 아마 4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60에서 20을 월세를 줄이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20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서 2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1순위로는 주거에서 그거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커피값, 뭐 그런 거죠. 교통비, 커피값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요. 또 편의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회용이나 그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노력해서 집에서 뭐 반찬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반찬을 쟁겨놓고 집에서 해먹는 습관을 조금만 들여도 외식비로 나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수반하고 각오를 해서 이 여유 자금을 아까 말한 40만 원이 아닌 1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흙수저, 플라스틱 수저에서도 100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원룸에서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월세의 주인이 돼서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청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취업을 못해서 알바를 지금 현재 하고 있을 지언정 최저임금을 받고 200만 원을 받고 있을 지언정 종잣돈 마련해서 원룸 주인이 돼서 최저임금의 200만 원 플러스 월세 수입 아까 말한 40만 원 이상을 벌게 된다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게 시작인데 거기서부터 발전하는 겁니다. 청년분들한테 꼭 도전하길 바라고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고 현실을 비판만 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